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020년 대선 레이스를 중단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냈지만 사실은 무소속인 78세의 이 상원 의원은 2016년 경선에 이어 두 번째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마도 샌더스 의원을 대선 레이스에서 다시 볼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동북부의 조그마한 주 버몬트의 상원 의원인 샌더스는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인 가족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1980년 버몬트의 벌링턴 시장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전부터 사회 정치 이슈와 관련해 많은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었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흑인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다니던 시절 민권운동 시위 당시 21살의 젊은 샌더스가 경찰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던 흑백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화제가 된 바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또 일관되게 소수자의 편에 서왔던 샌더스였기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후보라는 평도 들어왔습니다. 북유럽의 삼인주의를 지향하는 그의 이상이 은근히 보수적인 미국인들에게는 급진적이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굽힘없었던 삶에 많은 유권자들은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떠나는 깨어있는 정치 노익장의 모습, 우리 정치에서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노원병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청장 출신 현역 여당 의원과 세 번째 도전장을 낸 젊은 피가 맞대결을 펼치는 곳이죠. 네, 노원에서만 20년 정치를 해온 이분이 만나본 지역 민심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노원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노원에서만 한 20년 되나요? 정치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그냥 네. 노원 구민들은 다 한 번씩 악수는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구청장 8년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문턱 없는 구청장실을 운영을 했거든요. 네.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민원을 내면 제가 곧바로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듣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또 못하는 것은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왔던 8년의 과정이 있었고요. 또 국회의원이 돼서도 매주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입법이나 혹은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의 태도나 방식이나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신뢰가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쌓이게 돼서 그게 이번 선거에도 큰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겪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확대해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긴급명령을 대통령께 발동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재정 건전성은 생각하지 않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역 구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반응을 하고 있는지요? 대체로 이제 70%를 준다고 할 때 네. 그때 이제 소득 기준으로 713만 원 남짓 그리고 또 의료보험료 기준으로는 대략 4인 기준 24만 원 전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714만 원 버는 사람은 어떡하냐. 의료보험 25만 원 내는 사람은 어떡하냐. 다 걸리는 사람들. 이런 것에 대한 소위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주 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코로나 문제는 거의 6.25 이후에 가장 큰 전쟁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세계로 보면 3차 세계대전 수준의 전쟁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 국민에게 미치고 있어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들도 대체로 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는 생각이 다수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거의 국난 수준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긴급하게 보편적으로 돌볼 건 돌보고
또 아주 피해가 심한 데는 또 집중 지원을 해서 보편적인 지원과 집중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 피해를 극복해 나가는 게 재정 건전성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지금 노원병 현안 가장 중요한 걸로 우리 김 후보님은 뭘로 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베드타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모자라는데 이곳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현안이죠. 마침 이제 서울에서 가장 대규모 토지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이전하면 대략 24만 평방미터 정도의 땅이 생기는데 네. 그곳에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관건이고요. 대체로 이제 서울시나 정부 그리고 이제 노원구 저 생각은 이제 반도체 다음 먹거리가 바이오라고 하니까 네. 그 바이오 관련한 그 대기업이나 연구소 또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로의 서울대병원 등등이 유치가 돼서 이곳에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베드타운 노원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노원을 만드는 게 이번 선거의 지역 현안으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측에서 그런 비판이 좀 있었어요. 2년 전에는 화장품 산업단지를 한다 했는데 왜 지금은 바이오메디컬이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뭐 네. 이준석 후보가 거두절미하게 네네. 해서 그렇고요. 그때도 바이오 얘기는 했고요. 네. 화장품도 크게 보면 이제 바이오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없던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바이오 메디컬 이제 산업은 지금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서울의 대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서울 시민들과 그것에 맞는 일종의 이 도시형 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세계적인 추세가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화장품도 이제 화장품 산업의 일종으로 보면 바이오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훨씬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노원병이 이제 주거 뭐랄까 그러니까 베드타운 이제 뭐 워낙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아파트들이. 네. 근데 좀 노후된 아파트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을 좀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김 후보 측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재개발 재건축을 그러면은 뭐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상계동의 주공아파트 단지가 1987년, 88년에 입주를 해요. 그러니까 네. 30년이 좀 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재건축이 가능한데 제가 구청장 시절에 용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5층짜리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면 나름의 이제 사업성이 되는데 15층짜리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돼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본인 부담 비율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는 재건축을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죠. 그래서 추진이 어렵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 지역에는 상계 3, 4동에 뉴타운 지역이 지금 재건축을 한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주택 지역에 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수요들이 꽤 있어요. 상계 2동, 5동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제 15층짜리 주공 아파트 단지는 우선 최대한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또 주차장 문제 등을 해결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창동 차량 기지에 좋은 일자들이 많이 들어설 즈음 되면 여기도 충분히 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하기에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 때문에 조금 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본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진을 했을 때 사업성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반 지역 재건축, 그러니까 일반 주택 지역 재건축을 먼저 하고 아파트는 조금 그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가 세 번째 도전입니다. 젊은 피가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얼마나 긴장을 하고 계시는지 이준석 후보 얼마나 만만치 않은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네.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네네. 누가 더 젊은지는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주민들이 이준석 후보도 이제 4년 전에 출마했고 2년 전에 한번 출마를 해서 네. 이제 아주 신인은 아니거든요. 네. 그 과정에 이제 저도 구청장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다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반짝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보통 이제 떴다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선거 때만 반짝하고 또 아무런 활동을 안 하다가 또 선거 직전에 나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후보는 이젠 주민들이 좀 구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준석 후보가 떡다방인가요? 아니 꼭 그렇다는 표현은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 누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이죠.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대체로 이미 이제 민심이 이제 대충 정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선거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열심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 입성하게 되면은 나는 이런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포부. 네, PR 시간입니다. 30초 시간 맞춰서 해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 위기인데요.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큰 위기가 오면 그게 기후 위기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이 기후 위기를 막는 일종의 이제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드는 문명의 대전환을 하는 준비를 차분히 해서 이 분야에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선 국가와 그런 산업과 일자리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주민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도전입니다. 지역 민심 분위기 어떻던가요? 뭐 이번 선거는 확실히 민주당과 정권의 지금 실정에 대한 심판 기조가 깔려 있는 선거라는 인식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실종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당이 지금 뭐 정부 평가를 피해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4년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냉정한 그런 민심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자, 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정말 노원 토박이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요. 우리 이준석 후보의 강점, 그에 비해서 나는 이런 게 강점이다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환 후보가 이제 노원 토박이라고 본인이 강조하는 거는 네. 저는 고향 자체가 노원구이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상계동과 노원구를 평가했을 때 김성환 의원이 본인이 구청장 8년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2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노원구의 어떤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개선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 매출과 이익을 따질 텐데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째 매년 거의 인구가 10,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도시의 인구가 10,000명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일 텐데 지금 뭐 그다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역구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원병 현안으로 김성환 후보가 그 교통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베드타운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이 후보의 해법은 어떤 건가요? 지금 뭐 바이오메디컬 이야기를 했고요. 김성환 후보는. 예, 우선 교통 관련해가지고 네. 제가 선거 처음 나올 때부터 4호선, 7호선 급행 지하철이 상계동의 어쨌든 강남 접근성이나 도심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김성환 의원은 지난 선거까지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이번 선거부터는 그걸 자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뭐 완전 손바닥을 뒤집는 듯한 모양새고요. 창동 차량기지도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동북권의 상업과 일자리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스타필드형 복합몰과 그 복합 버스터미널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공약을 했는데 김성환 후보는 서울대병원 이전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서울대병원 이전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정치인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남양주의 조홍천 의원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고 뭐 시흥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서울대병원 측은 정작 이런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서 황당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묻고 싶은 것이 김성환 의원이 지금까지 공약했던 것들 보면요, 그 구청장 나왔을 때랑 그전 선거 나왔을 때부터 다 보면은 상동차량 기지에 언제는 컨벤션 하겠다 그랬고, 언제는 호텔 하자 그랬고, 언제는 코엑스를 만들겠다 그랬고, 가장 최근에 지난 선거에서 저한테 화장품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음악산업단지를 만들겠다 그랬고, ICT 산업을 일으키겠다 그랬고, 지금 와가지고 또 뭐에 꽂힌 건지 갑자기 바이오 연구단지를 만들겠다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급 방향 전환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어떤 주민이 믿겠습니까? 말이 자주 바뀌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부터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은 다 하겠대요. 이제는 음악산업도 하고 그 서울대병원과 연구단지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음악산업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연예기획서 갖고 오겠다는 건지. 네. 네, 이준석 후보 얘기는 그러니까 복합몰이라든지 버스터미널 같이 유동인구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김성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화장품도 크게 보면 바이오라고 얘기하시던데요. 화장품은요. 네. 화장품이 어떻게 바이오입니까? 화장품 산업단지라는 거는 화장품 대부분 ODM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우리가 가가지고 화장품 ODM하는 업체에다가 이준석 얼굴이 그려진 살구 냄새 나는 선크림을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줘요. 그게. 그러니까 연구단지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생산단지인지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에 뭔가를 유치하겠다고 하려면은 그 산업의 비교 우위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화장품 산업이 노원구에 적절하다 이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 키워드 하나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형적인 이명박 대통령 가든파이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네. 탄천변에다가 송파구에다가 가든파이브 지어놓으면 공부상가랑 전자상가가 다 글로 이동하겠지 이런 생각했다가 거의 10년 넘게 공시를 놨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쨌든 전혀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제가 그래서 김성환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아니 네. 그렇게 뻥공약으로 대결할 것 같으면은 저는 애플 본사를 가져오겠다 공약하겠다. 네네. 응? 문제는 애플이 안 와서 문제지. 네. 애플 본사에 반대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뻥공약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거기 유치하겠다는 시설이 6가지, 7가지가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네. 제 질문이 많아서요.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내세우는 지역 공약 중에 하나가 이 주택 문제거든요. 네. 김성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많아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주택 단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왜 아파트 단지가 더 먼저인가요? 한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단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35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재건축을 한다 만다 여기 경계선에서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녹물이 나와도,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느려도,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체 공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재건축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완화를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노력해가지고 뭐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성환 의원은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데, 저는 지금 상계동에 이제 주공 8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돼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과거에 안철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의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향상시켜줬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었게 된 건데, 네네. 그런 것들을 하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새 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가장 큰 화두인데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이 부분을 두고 미래통합당 안에서 약간 좀 이야기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대학생에 100만 원씩 주자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이제 이게 포퓰리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후보 의원이랑 좀 친하시죠? 어떻게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둘 다 어떤 관점에서 나왔는지 알 것 같은 것이, 황교안 대표나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긴급 자금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이 위기가 상당히 장기간에 지속될 것이라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언급한 50만 원만 하더라도 거의 25조 원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언발의 오줌 누기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한 1년 넘게 지속될 거로 보이는 이 여파를 견디게 하는 데는 상당히
초기부터 너무 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이제 경제학자인 유승민 의원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리고 네네. 이번 위기를 겪고 나면은 우리 경제가 체질적으로 바뀔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런 큰 틀이 짜여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너무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거는 나중에 결국 뭔가 제대로 된 어떤 틀짜기를 해야 될 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언급하는 형태의 지원금들은 국가의 지금 불효불급한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쓰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라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미래통합당 막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 글쎄요. 뛰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작 뛰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는 뉴스가 또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어제 유세 끝나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녁에 네네. 기자들이 그래서 좀 알게 된 내용들인데요. 사실 당연히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언사 같은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게 지도부로서의 저희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에 있어가지고 각 정당이 200명 가까운 후보를 공천을 합니다. 근데 검증이 그 중에서 한두 명이라 잘 못된 것들, 사전 검증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정당이나 있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마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대호 후보 그리고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경고가 있었는데도 네. 연이어서 그런 실수가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과거에 세월호 유족에 대한 발언을 인해 가지고 좀 무리를 빚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조심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도부로서 윤리위원회가 원래 징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저희야 당연히 상당히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어떤 판단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30초 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나는 이런 정치인이 되겠다. 본인 PR 시간이니까요. 마음껏 한번 PR을 해보시죠. 예, 제가 상계동에서 지역에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결국 남한테 떳떳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나가라는 얘기도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제 고향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인 당선되기 쉬운 곳으로 가라는 이야기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항상 전공법으로 정도를 걷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게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해가지고 정도를 걷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4.15 총선 특집 수도권 고지전 계속됩니다. 노원병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 그리고 맞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와 인터뷰해봤고요. 내일 지역구 어느 후보가 나올지 혹시 나의 지역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원을 미래통합당 정미경 후보 측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 수원을의 후보죠. 지역 현안인 신분당선 관련한 뉴스 중에 바로잡을 게 있다라고 반론을 요청해 왔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신분당선 연장선과 관련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반론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당시에 정미경 후보가 이게 원래는 복선이었는데 단선이 됐다. 그리고 단선이 위험하다. KTX 강릉선 탈선 사고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먼저 예초 복선이었는데 단선이 됐다는 부분요. 네. 그 복선이라는 것은 규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예타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단선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그 KTX 강릉선 탈선 사고가 마치 단선 때문에 탈선이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것은 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강릉 KTX 탈선 사고는 신호 기계실 내에 선로 전환기 배선을 반대로 시공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당시 국토부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보고서였고요. 네. 그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다 훑어봐도 단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KTX 탈선 사고를 단선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 KTX 같은 경우는 250km 정도의 속력이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90k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속도로 봤을 때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뭐 복선인지 뭐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았었고 또 KTX 강릉선 탈선 사고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면은 뭐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단선 때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고속철과 속도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 당시에 또 정미경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은 복선으로 1년 안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백혜련 후보께서는 어떻게 착공을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바랄 것 같거든요. 언제 착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복선으로 네. 1년 안에 착공하겠다는 건요. 복선 예타 통과를 지금 오늘 제가 난 기사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복선으로 하게 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정말 주민들께서 14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아, 예타 통과까지? 그렇죠. 네네. 14년이나. 이거를 또다시 되돌려서 14년 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어떤 주민들이 저는 찬성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지금 무슨 단선 복선 논쟁이 아닙니다. 빨리 착공하는 것, 첫 사업을 네. 정말 뜨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아무리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의 발전을 사안을 가지고 이런 정쟁화를 시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이제 복선으로 하려면은 다시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이게 이제 호매시까지 포함이 되게 신분당선을 예타 통과시키기 위해서 14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 수원 을 같은 경우 지금 뭐 신분당선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이 있잖아요. 군 공항 이전 사업. 지금 뭐 논의가 된 지가 벌써 한 6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화성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성 주민들은 또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정말 6년 국방부가 화성으로 이전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고 네.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군공항 이전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상생의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원과 화성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방식이 바로 단순히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군 통합 국제공항으로 이전을 하는 것, 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후면 이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남부에 새로운 대한공항을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화성 주민들도 다 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반론을 위해서 저희와 또 인터뷰를 하시지만 또 인터뷰 되신 김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재선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 이제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당에서도 그렇고 이걸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닥 민심 어떤가요? 다니시면서.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아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진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잘 대처했다는 또한 자긍심들은 또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방책들에 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함께 힘을 모은 그런 상황들이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믿기 힘든 저력을 보여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에서 그 전국민 학제로 입장을 바꾼 걸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들이신 것 같고요.
이제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정부 대응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이 느끼고 있다. 지금 민심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지금 저희가 어저께 손혜원 공동선대위원장하고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을 갈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열린민주당 측에서는 좀 더불어민주당 측이 서운해하는 그런 표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당 내에서는 이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좀 갈라지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지도부를 통해서 입장이 밝혔는데요. 어쨌든 지금 열린민주당은 우리와 함께할 대상은 아니다. 네.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태생부터가 좀 다른 정당이라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곳으로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한 곳으로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하는데 태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은 네. 우리가 연대한 정당인 부분인 거고요. 네네. 네. 열린민주당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요. 또 열린민주당에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저희 당에 공천 신청했지만 공천을 못 받거나 사퇴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요. 네. 좀 태생부터가 좀 다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당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단장 맡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또 N번방 사건 관련해서 법안도 발의를 하셨고, 근데 미래통합당이 지금 N번방 사건을 2년 전에 있었던 이제 버닝썬 사건하고 엮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 N번방 사건까지 이렇게 정쟁화를 해야 하는가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네. 어떤 정치의 비정함이 느껴지고요. 정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너무 그 범죄의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정말 그 훼손을 가져온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후 대책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지 이 부분을 또 정쟁화를 시켜서 또 이렇게 서로 그 비판하는 그런 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로 공당으로서 맞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네.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텔레그램 N번방 사건까지도 또 네가 잘했니 못 잘했니 이랬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정쟁화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건지 다시 한번 좀 미래통합당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30초 백혜련 후보님 홍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마음껏 30초 동안 홍보를 해보시죠. 네, 그동안 우리 정치가 시대 흐름을 못 잇고 민심과 많이 동떨어진 행보를 많이 보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까지 사전투표일이니까요. 꼭 투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수원을 위해서 그동안 4년 동안 서수원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아까 신분당선 말씀드렸지만 신분당선 조속 착공하고 구운역 신설하고 서수원의 발전 동력, 새로운 첨단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하겠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서수원을 수원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4년 제가 하던 일 마저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도 서수원 주민들 꼭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모레까지입니다. 네, 궁금한 뉴스를 촉치캐처럼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1타 강사,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오늘 나오지 못하셨는데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잘 하실 네. 거죠? 네네.
네, 보고서는 그러니까 원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하시던 바? 예, 하는 거 봐서 네. 정리해도 됩니다. 어느 쪽을? 농담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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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래도 총선이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총선 네.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예전처럼 막 총선이라고 막 열기가 뜨겁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런 선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벌써 지금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네. 이렇게 많은 그 유세차라고 하죠. 거기서 이야기도 듣고 막 소리도 시끄럽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못하고 또 선거 관련 이슈도 옛날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몇 가지가 있죠. 통합당 후보들 막말 논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김대호 관악가 후보, 그렇죠. 네, 당 지도부가 제명을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재심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네. 그래서 본인은 기호 2번으로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일단은 재심 청구는 당에서 아마 새롭게 판단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네네. 달리 결정이 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넣었습니다. 가처분은 뭐냐면 네네. 급하게 지금 결정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본 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빨리 이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심판을 좀 해달라라고 미리 하는 건데 아마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바로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빠르면 뭐 금요일 날 심리를 할 수도 있고요. 내일이죠. 그럼 효력정지가 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렇게 제명했던 네네. 의결했던 그 처분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일단은 선거대로 치룰 진행이 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재심 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네. 이 가처분 다투는 이걸 통해서 네. 정말로 완주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에서 이제 뭐 제명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투표용지 이미 인쇄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나왔죠 벌써. 그러면 이름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찍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 당 사람도 아니고 지금 후보가 아닌 택이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이름은 봤을 올라가 때는. 있지만 지금 법적으로 네, 이 당 그렇지만 후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 인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유권자 입장에서 그걸 찍을 수도 있어요. 다 무효입니다. 사표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제 기억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나 이럴 네. 때 막판에 사퇴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근데 자 이제 사퇴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투표해도 아무 소용 없다라고 하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뭐 있죠. 일부러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은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차피 실제로 네. 뭐 예전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네. 지방선거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사퇴하는데 사퇴가 표식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보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름인가 10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안에 사퇴가 된다면 이 사퇴가 표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 찍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 용지에 표시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사퇴한 사람에게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뭐 선거 어떤 걸 네.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사퇴된 거를 만약에 제대로 반영해 보면 당락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꽤 있었죠. 사실은.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투표용지에는 김대호 후보의 이름은 올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을 향해서 윤호중 의원이 돈키호테다. 네. 뭐 이런 비난을 했었고 또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뭐 에마 로신한테 얘기를 한 것 같죠. 네. 에마라 얘기를 했었고 자, 박형준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산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산초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시종이라고. 네. 그리고 뭐 대학생 2학년 레포트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굉장히 조금 뭐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통합당 지도부가. 네. 네. 이 명예훼손이 예.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은요.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그 사람의 인격적 아니면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합니다. 허위 사실도 있잖아요. 그렇죠. 허위 사실일 수도 있고 네. 뭐 진실된 거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좀 비유에 가깝거든요. 네네. 에마, 돈키호테, 시종, 레포트 수준. 전 모욕죄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모욕죄는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긴 한데 뭐 일단은 판단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가 느끼었을 때는
사실은 돈키호테에 대해서 뭐 평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좋은 평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판단의 가능성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깝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죠. 모욕죄에 네. 가깝다. 근데 사실 이 명예훼손이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우리는 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잖아요. 없는 나라가 많거든요. 뭐 미국은 거의 대다수가 네, 없습니다. 없죠. 네. 없고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좀 없애달라. 비범죄화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죄만 있고 좀 더 강하게 해달라. 만약에 그게 이제 된다면 이런 거는 뭐 범죄가 되기 사실 쉽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왜 대한변협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없애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언론의 자유 측면도 있는 거고요. 가장 그게 중요한 거 표현의 자유도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범죄화 되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비범죄화 되는 또 예외적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익적 이유로 오로지 진실을 되게 얘기했을 때 또 처벌되지 않거든요. 네네. 어차피 뺑뺑 돌아서 처벌하지 않을 거를 갖고 이렇게 범죄 시켜놓고 처벌하지 않는 좀 비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냐라고 우리 변호사협회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아예 이제 없애버려 그냥. 뭐라고 쉽게 좀 이렇게 터프하게 말하자면 일단 걸어놓고 어차피 이게 잘 그 안 말입니다. 되는, 재판에 가서 결국은 무죄가 될 건데도 뺑뺑 돌아가지고 애를 먹이는 거거든요. 네. 그 언론 특히 신문사한테 아니면 언론사한테 그런 것도 거는데 그러지 말고 허위나 거짓을 할 때는 강하게 처벌하고 진짜면 놔두라라는 게 일반적인 뭐 법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자, 선거법 위반 논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비례 위성 정당들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같이 선거 유세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고, 근데 어디까지 그럼 이거를 허용해야 되는가? 그렇죠. 원래는 뭐 서로 응원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응원해줄 수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응원해줄 수 있어요. 뭐 예컨대 선거를 하면서 연합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뭐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당을 찍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응원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달라요? 애매하긴 한데요.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는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가능해요. 출마한 사람은 불가능한데 우리 공직선거법상에는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라고 해서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쪽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금지돼 있는데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일부 다른 정당을 응원하거나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차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차를 이렇게 디자인 비슷하게 가는 거를 지금 우리가 사실 비례정당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딱 걸고 넘어질 만한 선거법 위반 규정은 지금 없어요. 다만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숫자 쓴 거요. 이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왜요? 정당 기호를 차량에 표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정당의 기호 아니면 그냥 본인 정당인 다른 정당이든 숫자를 못 써요. 1번, 2번, 3번. 그래요? 근데 1번, 5번을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15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시민당하고 15일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게 대체로 아닌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1하고 더불어시민당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한 다음에 한참 뒤에 5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15일 날 선거하라는 뜻이다라고. 근데 1과 5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정당의 기호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당법이나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건 쓰지 마라라고 했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번호를 좀 지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여야 구분 없이 이제 비례 정당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다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민주당은 승리를 끄는 말이고 시민당은 승리를 싣는 수레다. 같은 한 몸이다라는 건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통합당도 형제 정당이다 한국당하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 비례정당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비례정당은 예상할 수 있지만 위성 정당이요, 꼬마 정당, 아들 정당, 자매 정당 이런 것들은 우리 법에서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걸 못하도록 법 규정을 만들어 놓을 건데 통상 선거하면서 타당 응원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타당을 욕하긴 욕해도 네네. 응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응원 안 하죠. 절대 응원하지 않습니다. 좀이라도 맞아요. 걸리면 막 욕하려고 하는 그게 선거의 기본적 패턴이기 때문에 선거법 이런 걸 두질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간혹 뭐 후보자가 아닌 사람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거법 88조 부분입니다. 네네. 아닌 사람 중에 다른 당을 좋게 얘기하거나 응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뒀던 거고, 그래서 한교안 대표하고 예컨대 이해찬 대표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한교안 대표는 지금 출마를 출마를 했어요. 하죠. 출마를 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래 한국당을 응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해찬 대표는 출마 안 출마하지 해서.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시민당을 응원한다 하더라도 이 법상으로는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게 처음이라서 네. 뭐 이거를 뭐 이해찬 대표가 알고 뭐 이용하거나 한교안 대표는 정말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법에 지금 그런 거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뭐 이런 네. 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것도 선관위에서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이게 너무 많아요. 처음이란 처음이기 게. 때문에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네. 내용이긴 한데 이제 선거 운동하면서 주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은 같더라도 네. 그것을 표시하는 사람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 공약으로 볼 수 없고 이거는 선거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뭔가 좀 애매한 듯한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정말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은 홈쇼핑 그렇죠. 왜 걸려요? 홈쇼핑이 지금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홈쇼핑은 사실은 뭐 휴지 같은 걸 파는 홈쇼핑인데 네. 이게 좀 깨끗한 뭐 이런 이미지죠. 휴지는. 그렇죠? 그걸 하면서 유세 차량 같은 데를 이용해서 네.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 선제이 되기 때문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하필이면 핑크색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얼핏 보면요. 지금 핑크색을 하고 있는 정당을 응원하거나 유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니고요. 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라고 지금 네네. 얘기했고 일단은 뭐 처벌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처벌은 이 사람들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정말요? 뭐 핑크색 입었다 해가지고 뭐 잘 팔리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정말 모르고 한 것 같아요. 모르고 한 거 맞기 때문에 좀 권고 내리고 앞으로는 좀 하지 말라라고. 아직은 고의성은 없다. 예, 법정 제재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네. 법정 제재가 내려지게 되면 이게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 홈쇼핑 채널이 책임인 거예요? 근데 아니면은 하필 유세 차량 업체가. 비슷한 거고 핑크색 옷이. 근데 핑크색이고 뭐 노란색이고 다 지금 점령해 버렸어요. 모든 정당이. 맞아요. 그 그래서 없어, 입은 색깔이 옷이. 없어 보면은. 입을 그죠? 옷이 지금 빨간색 무지개색? 입어도 되나? 무지개색도 지금 까만색? 검정색은 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검정색 입고 근데 검은색 눈에 입고서는 홈쇼핑하기엔 사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참 그러네요. 네. 자, 끝으로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이 네. 됩니다. 이제 또 법조인이시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네, 선거법 위반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전 투표가 이번에 좀 많이 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되거든요. 금, 토 내일하고 모레 이제 되는데 장점이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투표소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투표소로 가서 뭐 주민센터라든지 가서 자신의 거주지를 얘기하면 그걸 용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투표를 하면 되는데 이제 본 투표 날이 다음 주 수요일 15일이잖아요. 그날은 좀 걱정스러운 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또 못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왔다가도 아이고 투표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전 투표 때 많이 될 것 같고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관내 투표면 네. 지역구 한 장, 비례 한 장 받아서 바로 찍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관내가 아니고 네네.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이라면 거주 지역 투표 얘기를 하고 네. 용지를 출력 받은 다음에 찍은 다음에 이제 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이제 주의를 하면 되고요. 그 정도 주의한 다음에 뭐 이거는 좀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인데 네. 거기 가서도 마스크 좀 끼고 그 마스크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2m 정도 아니면 떨어져서? 1m 이상 좀 떨어져 있고 가급적이면 뭐 손장갑이라든지 세정제 같은 것도 좀 사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네네.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은 그래도 근데 이거는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함부로 찍으면 안 됩니다. 그 스마트폰 같은 걸로 큰일 투표용지라든지 납니다. 이런 거 제일 찍지 마시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네. 기표소 안에서 뭐 찍거나 하면 바로 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표식할 수 있는 내용을 찍어서 올리거나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 다 주의하시고 네. 시간이 많이 없으시거나 또 이제 미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투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탑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1타 강사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 투표 새벽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 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입니다.